대한민국 미래 정치의 판도를 바꿀 총선입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대 야소로 바뀔 것이냐. 두 분 선거 전문가들은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진해서 여소야대가 여대 야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이 총선 표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싹쓸이하다시피 압승을 한 지역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13군데에서 14군데로 한 곳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서구가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한 곳 늘어난 곳인데요. 엄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에 비해서 유승찬 대표는 아니다. 그래도 민주당 우위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인천 판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8대 6, 국민의힘 8, 민주당 6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저도 국민의힘 우세로 보긴 했지만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충청권 민심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왜냐하면 지역구별로 최대 30% 정도 되는 충청 원적자 비율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돈봉투와 관련이 돼 있는데 이 공천 논란이 막 그 14개 전 지역구에 다 있어요 지금. 물론 개항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개항은 없는데 네. 아무튼 거의 전 지역구가 이 공천 논란으로 막 난장판 비스무리하게 돼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생각보다 녹색 정의당 득표력이 굉장히 강하다. 후보 간 단일화 연대가 안 되면 지역구에 따라서 최대 20%포인트까지 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중동 경화 옹진, 남구 갑을, 연수 갑을, 남동 갑을까지도 국민의힘 우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부평구하고 계양구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2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유일하게. 그런데 문제는 부평 갑을에 지금 그 이슈들이 되게 안 좋아요. 일단 부평 갑에는 노정면 전 YTN 기자 공천을 했는데 이성만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고, 그리고 문병호 개혁신당 문병호 전 의원이라든지 거의 한 5파전 정도 구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정면 전 YTN 기자도 논란이 좀 있어서 과연 그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제대로 될 건지 좀 의문이고, 부평구 을은 박선원을 공천했죠 민주당이. 근데 이분이 이제 천안함 저초설을 계속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거 끝날 때까지 굉장히 논란이 될 거고, 홍영표 의원은 사실 인천을 대표하는 민주당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여파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그 부평 갑을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2개 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안정적으로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은 계양구 갑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천 서구 갑을병은 원래 이제 서구 갑은 그 원도심이라서 국민의힘의 다수 유리한 지역이고, 갑을이 검단 신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개로 분구가 됐는데 검단 신도시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서 분류는 민주당으로 지지를 분류는 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박빙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엄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원래 변수가 많아서, 저는 사실 경기랑 인천도 다르잖아요. 민주당이 공천을 진짜 잘했어야 돼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공천을 정말 공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돈봉투 사건 의원이 2명이나 연루돼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다가 그래서 3명인가요? 아무튼 3명. 그래서 이건 있잖아요, 되게 비상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그러면 공천을 굉장히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했고, 네. 그리고 뭐 이동주 떨어뜨리고 박선원 된 거, 이것도 사실 큰 전체적으로 보면 판의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서구병 신설된데 여기도 현역 의원 떨어지면 여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평구 갑 같은 경우는 문병호, 이성만 다 득표력이 있는 분들이고, 네. 홍영표 의원 아마 굉장히 득표율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이제 분이라고 보는데,
이랬을 경우 판 전체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천 파동이 많았던 것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일단 악영향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돈봉투에 3명이나 연루됐으면요. 이거는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부산은 뭐 엄 소장님은 18곳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으로 보셨고 이 유 대표는 지난번 분석에서는 그래도 3군데 남구 을, 북구 갑 그리고 이 뭐 사상구 이렇게 지금 3군데 정도를 보셨다가 이번에는 지금 2군데로 좀 줄었어요. 부산은 어떤 표심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8곳 다 국힘이 가져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판세다 지금. 네, 그러나 아직 그래도 이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이 3명은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부산에서도 부산 시민들이 뭔가 이 일종의 막판 균형 감각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사실 뭐 어떻게 돼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부산에 별로 매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공을 들인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는 못한 거죠. 전혀 오히려 낙동강 벨트에 공을 들이는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자 대구 지역은 뭐 이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지역이 달서구 갑인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다 되겠지만 그 유영하 공천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아쉽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8개 지역인데요. 이제 야당이죠. 민주당 강세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최근에 광산구 을에 이제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 대표가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면서 그 권윤희 의원하고도 교통 정리를 잘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당선되거나 선전하면 새로운 미래 비례 지지율도 좀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저 그렇게 밀렸다 이러면 이제 존재감이 더 이제 약화될 건데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은 상임위 때문에 그냥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는 사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규범을 파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 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가 이제 새로운 미래는 그 포지션을 잡았어요. 민주주의 재건, 민주당 재건의 불씨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주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이 큰 것도 아니에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다 이거 안철수 탓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이거 이낙연 때문에 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론은요. 좀 움직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이제 이낙연 대표를 되게 과소평가하거든요. 그냥 보통 그래. 지면 과소평가하고 비호감도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미래 당원이 12만 명이라는 거 몰라요. 꽤 많이 모았네요. 아니 꽤 많이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서도 6만 5만 이랬고 조국 신당도 지금 그 정도잖아요. 아무튼 대선 후보이고 지역 기반을 가졌던 분이 당을 만들었을 때 갖고 있는 파괴력이 좀 있거든요. 잠재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광산구 을에서 광주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번 총선까지 이 광주 또는 호남 민심은 민주당 승리, 이재명 지지. 저는 이렇게 아직 보거든요. 기조에서 크게 변하지 네, 크게 변하지 않겠다. 다만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기회를 주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는 기회 준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이낙연 대표가 광산을에서 놀랄 만큼의 득표력 발휘하기는 어렵다. 한 10% 초반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120석을 방어하지 못하면 저는 야권은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조국이고 뭐 광주 호남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어떤 변곡점이 다가올 텐데 이번 총선까지는 호남이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대표를 좀 느슨하게 지지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대전인데요. 대전은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이 이제 7개 지역구인데 이 중에서 서구 갑을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근데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론조사 곳에서 이게 서구 을 지역 조사를 했어요. 보셨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양홍규 이분이 이제 대전시당 위원장이거든요. 이분이 6%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꽃에서 네, 우리가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기관 효과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 5% 정도, 5%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MBC 패널 조사가 늘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박범계가 지는 걸로 나와서 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여론조사 꽃에서 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여기가 대전시청이 있는데요. 서구의리. 네, 그러니까 대전의 센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대전 서구 가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전체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은 보나 많아요. 여기가 넘어간다면 서구 가부 이제 별개로 좀 봐야겠죠. 대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박영순 의원이 낙천하면서 또 변수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대전 같은 경우도 어쨌든 7개인데 한 곳에 지금 낙천된 현역 의원이 다른 당으로 출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대전 같은 경우는 이게 파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도 변수가 좀 많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뭐 서구 갑을 이번 조사는 좀 튀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민주당이 여기는 우세할 것이고 그리고 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대전에서는 그래도 약간 상징적인 정치인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어서 당선되지 않을까. 저도 분류는 그렇게 했어요. 일단 민주당으로. 근데 이제 유성구 갑하고 동구는 두 분이 좀 다르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저도 뭐 다시 사실 여기 다 격전인데 동구는요. 그러니까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구라서 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갈 것 같고 유성구 갑을이 원래 그 스윙보터 지역인데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당선이 되면 같이 넘어가고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떨어지면 같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네, 들리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굉장히 경합하고 있다. 지금. 그렇긴 한데 대전 자체가 여론조사가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2020년에 여론조사가 안 될 때 그때 유보층은 저는 민주당이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게 뭐 이제 대덕이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R&D 예산 이슈가 좀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 지금 작동을 합니다. 여기는 지역 경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번 22대 총선의 격전지 중에 하나가 이게 대전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울산인데요. 울산은 뭐 엄 소장님은 원사이드하게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보셨고 유승찬 대표도 지난번에는 북구의 경우에는 민주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체 6곳 모두 국민의힘 우세로 보셨어요? 아니 북구가 진보당으로 단일화가 됐는데 그 이상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되느냐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되느냐에 따라서 득표력의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보당이 아마 제가 볼 때 선거판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번에 시민비례 후보 여성 1번도 진보당.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종의 경우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갑의 경우에는 조금 두 분 생각이 달라요. 엄 소장님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보시는 반면에 유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단일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종민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하면 막판 단일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단일화해도 여기가 구도심이고 지난번 대선 지방선거 때 보면 큰 폭으로 민주당이 진 데예요. 다만 이제 을은 뭐 신도심 지역이라서 민주당 우세 지역 유지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선거도 똑같다. 그래서 한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원도가 좀 지난번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유승찬 대표께서는 이 허영 의원이 있는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민주당 우세로 봤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좀 바꾸셨어요? 지금 강원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당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건가요? 네, 불고 있고 거기 이제 김우영 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을 때려친 그 후폭풍이 허영 후보한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아무튼 강원도는 송기현 의원 한석 정도 건지면 민주당에 선전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송기현 의원도 어려워요. 충북의 경우에는 지난번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청주 청원이 유승찬 대표가 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민주당 우세로 보셨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여기도 뭐 후보가 좀 약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김수민 전 의원이 지역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지난번하고는 좀 달라요. 꾸준하게 지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충남의 경우에는 뭐 큰 변수가 없다고 보셨는데 천안갑의 경우에는 두 분 생각이 좀 달라요. 그 당진하고 엄 소장님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보신 반면에 유 대표는 천안갑, 당진 모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셨는데. 네, 천안갑은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붙었거든요. 신범철 전 국방장관이 한 1.5%포인트 차로 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차이면은 이번에는 뭐 저는 압도적, 여당이 압도적 이길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여기 천안병도, 근데 여기도 아마 접전 펼칠 가능성이 커요. 저는 천안갑, 아산갑 여기가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국민의힘으로 봤는데 여기는 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당진은 이제 어기구 의원이 재선하면서 늘 분열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동완 전 MBC 아나운서 아시죠? 이분이 여기서 계속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25, 25 이렇게 표를 가져가요. 근데 이번에는 분열 요소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기구가 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홍성 예산 같은 경우는 양승조 후보가 굉장히 메가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그냥 원사이드하게 국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의 경우에는 뭐 큰 변화는 없는데. 네, 뭐 전주시 을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어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이제 공천 받고 반윤의 대표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산의 경우에는 이 무소속으로 최경환 후보가 출마하면 유리할 거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인물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김해을의 경우에는 이 조혜진 의원이 이제 그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했는데 이 조혜진 의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 분 다? 인물 경쟁력이 저는 있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 최근 뭐 여론조사도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그 전략 공천 받은 양산을의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의원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 전략 선거구를 바꾼 것이 그 전략이 주요했다. 낙동강벨트의 전략을 가진 건 국민의힘밖에 없었어요. 제주의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보셨는데 이 유승찬 대표께서는 서귀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가능성을 좀 보셨어요? 물론 뭐 전통적으로 서귀포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역 제가 언론들을 좀 보니까 약간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흐름이 민주당이 흐름을 끊고 다시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조국 신당의 여파가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제주도는 뭐 어쨌든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저는 그래서 한 곳쯤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 그 결과를 예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254개 지역구 중에서 최소 132, 최대 150 엄청난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분 전문가께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역대 투표 결과에 이랬고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예상이 곧 현실이 되려면 저희 예상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해주셨을 때 이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예상은 말 그대로 예상치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에 많은 국민들께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셔서 일꾼을 제대로 뽑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매거진 동화가 준비한 22대 총선 대예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